남겨두시고, 예. 자, 이제 거기 10-2번을 볼 겁니다. 볼 건데, 여기 보시면 확인 설명서 서식을 비교하셔야 돼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이게 주거용 건축물, 이 비주거용 건축물, 이게 땅, 마지막이 임목이나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 환경 요건을 기재하는 칸이 있느냐, 중요하다고 이게. 주거용만 있습니다. 나머지 없어요. 이 박스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요새 시험은 이쪽 위주로 출제돼요. 비교하는 거. 자, 비선호시설은 어떻습니까? 비선호시설은 비가 오다가 말다가 오다가 말다가. 요새는 그렇지 않은데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제가 어렸을 때 흑백 TV 나오고 막 그랬을 때 드라마 그때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비 오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막 호수로 물을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호수로 물을 뿌리다 보니까 비가 오는데 여기는 막 비가 오고 여기는 비가 안 오고 막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드라마 볼 때는 막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나중에 한번 보다 보면 막 비가 막 이상하게 오고 막 그러지. 비가 오다가 말다가 오다가 말다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두 개. 그 다음에 입지 조건을 기재하는 칸이 있는가 그랬을 때 입지 조건은 거의 다 있는데 여기만 쏙 빠지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뭐냐면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이렇게 되면 거의 다 있는데 여기만 쏙 빠지고. 요 두 개 공통점이야. 공법상 규제사항은 땅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100%.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얘기가 있죠.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그 다음에 벽면 도배 상태.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 요렇게. 그랬을 때 이건 건축물 얘기입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내 외부 시설, 벽면 도배, 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니까 쭉 보면 여기는 주거용 뭐예요? 건축물. 여기는 비주거용 건축물. 이렇게 되니까 요렇게 동그라미. 여기는 지금 토지는 나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대지. 위에 건물 없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래야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입관공은 X죠. 이렇게. 그러면서 마지막에 반드시 암기하실 게 모든 확인 설명서에 다 나오는 공통 기재사항이 있어요. 그 공통 기재사항은 암기하실 때 이렇게 해요. 예수의 뭐예요? 취권 발표다. 예수의 취권 발표다. 이렇게. 예수의 취권 발표. 이렇게 해서 5개 일단. 요게 뭐죠? 요게? 예정금액. 그죠? 그 다음에 요게요? 중개보수 및 실비금액과 산출 내역. 그 다음에 요건요? 취득 관련 조세. 취득 관련 조세입니다. 조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권리관계. 이것은 대상 물건의 표시. 근데 사실 여기 권리관계에 관련해서 항목 중에 실제 권리관계도 공통사항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권리관계 이걸 통해서 여기까지 암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권리관계하고 실제 권리관계. 이건 등기부에 나오는 거. 이건 등기부에 안 나오는 거. 권리관계는 저쪽에 가서 기본입니까? 세부입니까? 권리관계는 기본 확인사항이에요? 세부 확인사항이에요? 기본이고 실제 권리관계는요? 세부. 그죠? 구별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별도로 보면 6개가 됩니다. 자, 이 표로 암기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10-2번. 10-2번 상가에 대한 확인 설명서에서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관리에 관한 사항은요 들어갑니까? 상가니까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거 상가가 출제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토지는 이미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상가와 관련해서 지금 첫 번째 1번이 뭐예요? 1번 관리에 관한 사항 그러면 요거잖아요. 기재하는 거 맞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환경 요건은 X 안 적죠? 그 다음에요. 토지 이용계,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 요거잖아요, 요거. 적는 거 맞죠? 4번은요? 취득 관련 조세? 그럼 공통이잖아요. 적죠, 그러니까? 안 적는다가 아닙니다. 이거 공통이니까 싹 적는 거, 이거.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피선호시설도 안 적죠? 그래서 요 문제의 정답은 복수정답이 됐습니다. 2번하고 뭐예요? 5번. 2번, 5번이죠? 자, 10-3번을 골라보십니다. 밑에 거. 토지에 대한 겁니다. 토지. 토지.
자, 10-3번에서요. 1번은 기재상 맞죠? 공통상이니까요. 토지니까 요 세 번째 겁니다. 기출문제는 요 토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저기 1번에 나와 있는 보수는 공통상이니까요. 여기. 그러니까 적는 거 맞고요. 두 번째 2번은 기재하는 거. 공법상 규제상이죠? 적습니다. 이것도 땅. 자, 3번은요. 비선호시설. 적어요. 그죠? 특징이에요. 적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예정금액. 예정금액 공시지가는 공통상. 적어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건 뭐예요? 관리에 이 토지는 나대지 생각하시니까요.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적어줄 게 없죠?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5번. 자, 11번 보시겠습니다. 11번.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임대차 계약을 알선한 경우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개별 공시가 및 건물의 공시가격은 기재하지 않는다. 자,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 여기서부터 세 가지 보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에 대해서 만약에 임대차를 알선했다 그러면 공법상 기재사항은 어떻게 해요? 기재를 생략한답니까? 할 수 있답니까? 할 수 있다. 적어줘도 괜찮다는 얘기요. 안 적어줘도 괜찮고 할 수 있답니다. 여기요. 여기 예정금액 등 칸을 적는 항목이 7번째 나와요. 7번째 적는 예정금액 등 칸은 세 가지를 적어주죠. 첫 번째가 뭐예요? 예정금액. 두 번째가 뭐예요? 개별 공시지가. 세 번째가 뭐예요? 공시가격. 건물의 공시가격. 그 중에서 개별 공시지가랑 건물의 공시가격 요 뒤에 두 개는 임대차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재를 생략합니까? 생략할 수 있다입니까? 생략할 수 있다죠. 여기도 할 수 있다죠. 여기도? 네, 여기도 할 수 있다. 뒤에 두 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공시지가하고 공시가격이 하나 더 조세가 있잖아. 조세 그래서 세 가지였죠.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요 조세에 관련해서는 자, 요게 임대차다 그랬을 때는 어떡하죠? 취득세 같은 게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요? 임대차는 제외됩니다. 그죠? 출제됐었고요. 요것도 출제가 됐었고요. 요게 아직 출제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기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고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환경 조건은 보세요. 환경 조건은 기본입니까? 세부입니까? 세부. 세부는 요구해서 확인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러면 2번에서는 그냥 확인하여 기재한다 그러면 안 돼요. 뭐가 들어가야 돼? 요구하여. 그게 빠져서 틀렸다고 출제를 해요. 제가 그렇게 출제하는 게 아니고 출제위원들이 그렇게 출제하니까 그렇게 대비하셔야 돼. 그래서 요걸 구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기본 확인사항은 요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업공인회사가 직접 뭐요? 확인하여 기재한다.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확인하여 기재한다. 자, 그러면 3번에 보시면 중개대상물에 금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요. 그때는요. 무엇을 기재합니까? 채권 재고 얘기죠. 실제 채무가 아니고. 그래서 틀린 겁니다. 몇 차례 나왔었죠, 이것도. 4번.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은 개업공인회사가 확인하여 기재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맞죠? 여기서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기재 요 항목 중에 계획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때는 기본 확인사항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확인하여 기재한다. 하여간 계획자가 나오면 확인해갖고 개공이 직접 조사해갖고 기재해준다. 이게 맞는 거예요. 4번이 정답이에요. 5번 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죠. 관리에 관한 사항은 요건데 요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비실하고 관리주체. 그런데 이건 기본입니까? 세부입니까? 기본. 그러면 요구 못하고 확인하여 기재한다. 그렇게 확인하여 기재한다. 그러니까 5번이 틀렸죠. 5번에서는 요구하여가 들어가서 또 틀린 거지. 그렇게 출제하니까 대비하셔야 됩니다. 정답 4번이고 11-1번요.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있겠습니다. 1번 방향은 방향 적는 거 있었죠. 주택의 경우는 뭘 기준해서 방향을 적어주나요? 출제가 유력합니다. 주택일 때는 주시를 기준해서 방향을 기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건축물일 때는요. 주된 출입구. 이때는 주된 출입구요. 기타 나머지는 주된 출입구. 주택만 뭐요?
주실 기준. 그죠? 두 개 구별하셔야 돼요. 주택일 때는 뭐예요? 주실. 주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실이라든지 뭐 안방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요것은 주된 출입구. 바뀌면 안 됩니다. 1번 틀렸죠? 2번. 아까 말씀드렸던 거 나왔습니다. 토지 이용계의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임대차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한다가 아니고 요거잖아요. 요거.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아직 출제가 안 된, 출제가 유력한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이거요. 그 다음에 3번요. 중개보수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로 부과된다. 그랬어요. 중개보수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요거요. 중개보수에 대해서요. 두 가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두 가지인데 이 중개보수는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중개보수를 계산하고 또 적습니까?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중개보수를 계산합니까?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계산합니까? 거래 예정 금액이라고 하셔야 돼. 거래 금액 기준 그러면 안 돼요. 예정 금액 기준이에요. 예정 금액, 예정 금액. 요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중개보수에는 자 부가세가요. 중개보수에 대한 부가세가 별도로 부과됩니까? 아니면 중개보수에 포함돼서 같이 내는 겁니까? 자, 중개보수의 부가세는 별도로 부과됩니까? 아니면 중개보수에 포함됩니까? 별도로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죠. 개업공인중개사분이 일반 과세 사업자일 때는 별도로 부과, 간이 과세 사업자다 이렇게 됐을 때는 포함 이렇게 되죠. 따라서 중개보수의 부가세는 별도로 부과된다. 그러면 요것 때문에 틀리고 자 중개보수에는 부가세가 포함된다. 그러면 요것 때문에 틀리라고. 요것 때문에. 두 개 다 틀리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중개보수의 부가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가 있다. 그게 정답이지. 근데 여기 3번에서는 별도로 부과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지금? 중개보수에 대한 부가세는 중개보수에 포함된다. 그것도 틀려버립니다. 포함된다고 하는 것도. 4번.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라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에게 뭐요?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럼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는 뭐요? 기본이요, 세부요? 세부. 그러니까 뭐요? 요구할 수 있어요. 요게 정답이네. 5번. 벽면 도배 상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기재한다. 보세요. 벽면 도배 요것은 내 외부하고 구별되긴 하나 세부 확인 사항이죠. 그러니까 요구해서 확인한 걸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요구하여가 빠졌습니다. 5번은. 그래서 틀린 거. 정답 4번이죠? 자, 11-2번 보시겠습니다. 옳은 것은 1번.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거래 금액 기준이 아니고 뭐요? 예정 금액. 그죠? 2번. 토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상한은 시도 조례를 확인하여 기재한다. 그렇습니까? 여기요. 건폐율에 상한, 용적률에 상한은 뭘 가지고 조사한다고 그랬습니까? 시도 조례가 아니고 시군 조례죠. 자, 3번.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을 권리받는 사항은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요거죠, 요거. 이 실제 권리관계는 세부 확인 사항이니까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겠다. 그렇게 일단 해석이 돼요. 근데 이 서식에서는 요구하여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그죠? 고지받은 사항을 기재한다고 서식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을 고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틀렸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서식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대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어떻게 됐다고요? 고지받은 사항을 적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3번이 맞는 지문으로 하셔야 되고요. 서식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4번. 입지 조건은요. 입지 조건 그러면 도, 대, 차, 교, 판 막 이게 입에 붙어 있어야 되고 이것은요. 기본적이죠. 따라서 요구 못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요.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 그럼 틀렸어. 요구하여가 빠져야 됩니다. 4번에서는. 5번입니다. 자,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된 때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여기까지만 나오면 맞습니까요? 틀립니까요? 응? 대답을 좀 해보세요. 여기까지만 나오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 틀린 거예요? 틀렸어요. 틀렸어. 중개 완성 내기 전이야죠. 저도 이거 잘 틀려요. 확인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된 때 써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 중에 보면 거기에 지금
여기 뭘 적어주는 거예요? 세금을 적어줄 때는 완성된 때 세금을 적어주는 게 아니고 완성되기 전에 세금을 갖다가 적어준다고 이렇게 돼 있어 서식이.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해 지금. 저도 가끔씩 이거 틀리다니까. 이걸 뒤에 걸 빼고 완성된 때 세금을 적어준다 그러면 틀린 건데 맞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완성되기 뭐예요? 천.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라니까 진짜로. 뒤에 보면 단 임대차의 경우에도 기재한다. 이것 때문에 확실히 틀렸어요. 그죠? 임대차는 제외되니까. 근데 그거 없으면 어떡할까요? 마지막 부분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돼요. 다 맞다고 할 거예요 대부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숨을 쉬기 전에 밑에 큰 여백에다가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고 하셔야 돼. 크게. 아주 그냥 10m 밖에서도 보이게끔 중개 완성되기 전. 이번 시험 어딘가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중개 완성된 때, 중개 완성되기 전. 그것 때문에 틀리고 맞고 하는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거든. 도대체 어디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것도 그중에 후보 중에 하나예요. 구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가십니다. 이제 수업 시간에 안 푸는 것들은 출제 가서 조금 낫다고 보는 걸 넘어가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풀어보시고. 네. 자, 14번 보십니다. 14번 명의신탁 요 문제는 출제될 것 같아요. 민법 시험에도 명의신탁 배우시죠? 민법 시험에도. 자, 거기 보시면 가배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과 병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갑에서 직접 병에게 이전 등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를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갑이 을하고 했다고요? 이렇게 을이 이제 매도인이 됐네. 이 사람이랑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해 놓고는 등기는 이렇게요. 병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둘이 명의신탁 약정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 내 건데 내 명의로 해야 되는데 너 명의로 좀 해두자. 이 사람이 수탁자, 이 사람이 신탁자 이런 관계예요. 그럼 이런 명의신탁의 유형을 뭐라고 불러요? 3자 간의 명의신탁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명의신탁 유형 중에서 세 가지가 있지만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요 사례 14번하고 14-1 두 가지 사례예요. 그러면 최근에 보면 사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죠. 근데 여기서는요, 요 등기도 뭐예요? 무효. 그러니까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 이렇게 돼요. 그렇지만 요 매매계약은 어떻게 되죠? 유효거든요. 요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잔금까지 다 치렀다면 을은 갑에게 어떻게 해요? 이전 등기 해줘야 됩니다. 이전 등기 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효기 때문에 등기는 병 앞으로 돼 있지만 소유자는 을로 취급되는 거야. 말소해서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전 등기 해주면 되고 다만 저 위에 있는 을이 자발적으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말소 등기 청구하는 것을 대위 행사해가지고 가져올 수 있죠. 그거예요, 그거. 이런 구조. 자, 그랬을 때 1번. 을과 병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고. 그죠? 이거 무효. 그 다음에 병으로 등기된 것도 뭐예요? 무효. 맞죠? 2번. 갑을사의 매매계약은 유효. 요건 유효입니다. 자, 그래서 을의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갑을 대위해가지고 병으로의 등기를 뭐예요? 말소 청구할 수가 있다. 맞고. 3번. 을의 명의신탁 사실이 적발된 경우. 을의 명의신탁 사실이 을이라고 돼 있어요? 아, 제가 이걸 지금 요걸 지금 바꿔놨네요. 맞습니까? 갑의 부동산이잖아요. 갑의 부동산. 왜 얘기를 안 해줬어요? 이 사람이 을이고. 갑의 부동산이니까 을이 밑에 사람 신탁자예요. 자, 그래서 3번. 을의 명의신탁 사실이 적발된 경우. 명의신탁자죠? 을이. 적발됐을 때는 을은 당해 부동산가에게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이게 틀렸죠. 여기 을은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을은 어떻게 처벌받을까? 신탁자니까 5년 이하의 죄금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지. 자, 이 사람은요 수탁자니까 사망이 일반이죠. 이렇게. 이 사람은요 신탁자는요 이것 말고도 두 가지 제재가 있죠. 하나는 과징금이죠. 과징금은요 과거에 이 사람 명의로 등기해 놓으면서 세금을 적게 내고 이렇게 하면서 부당이득 취한 것을 뺏는 것이 과징금입니다. 그러니까 과징금은
과거를 묻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과거에 명의시탁 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다. 이 사람이 지금 명의시탁을 한 5년 동안 했었다. 부당이득을 많이 취했다고 볼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해서 뺐습니다. 그 과징금 부과 비율은 최고 30%라는 얘기예요. 30% 범위 내에서. 요게 시험에 나왔던 거죠. 무조건 획일적으로 30%를 갖다 신탁자한테 과징금 부과하는 게 아니고 명의시탁한 기간, 부동산, 명의시탁한 그 부동산의 평가액 그걸 갖다 기준해가지고 30%까지 매긴다는 뜻입니다. 근데 3번에서는 무조건 30%를 갖다 과징금으로 부과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얻어맞는 것 중에 하나가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이행강제금은 어떤 때 이행강제금을 물리나요? 이 사람한테. 신탁자가 자기 재산이니까 실명전환해가지고 제대로 세금을 내기 시작해야 되겠죠? 실명전환 해야 될 건데 실명전환 안 하고 버티면 이행강제금이 나와요. 이행강제금은 왜 나오는 거예요? 실명전환 안 했다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실명전환 안 했을 때 1년이 넘도록 안 하고 그렇게 버티면 10%를 뜯고요. 또다시 1년이 넘도록까지 또 안 하면 그러면 이거 합치면요 2년이 넘도록 안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번에 20%. 그러니까 2년이 넘도록 실명 전환 안 하고 버텼다. 그러면 30%를 뜯기는 거예요. 1년까지는 10%니까 여기까지 다 합치면 30%를 뜯기게 된다. 이거 실명 전환 안 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행강제를 부과하는 거예요. 만약에 의리한 사람이 이렇게 대위 행사해가지고 실명 전환을 했어. 부동산 가져왔어.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부과해요 안 해요? 안 하게 됩니다. 그죠? 실명 전환 안 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라고? 네? 그렇지. 이게 이제 민법 시간에는 이행강제금이나 뭐 과징금 이런 거 안 배우실 거야 아마. 민법이니까. 근데 실무에는 나와요. 작년 시험에도 나왔었어 이게. 심각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충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할 때를 하셔야 된다고? 아까 저기 몇 번이야? 뭐 앞에 한 2개 몇 개 뛰어넘어갔죠? 그거 안 했다고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 안 나와 거기. 나올 걸 제대로 하라고. 나올 걸. 응?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만약 병이 정에게 부동산을 매도했다면 정까지 가서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한테 갔다 이렇게 되면요. 자, 정은 을과 병의 명의상약정 사실을 아는 경우. 이걸 알았대. 그러든지 말든지 정은 소유권 취득하죠.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고. 이랬을 때 병이 정한테 팔아먹었을 때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하는데 대신 병은 횡령죄로 처벌받습니까? 처벌되지 않는다. 그지? 판례죠? 그래서 5번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5번까지 했고요. 밑에 있는 보충지문 1번. 종교단체 명의로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등기를 했을 경우에는 목적 불문하고 명의상약정이 유효하다. 목적 불문하고 이게 틀렸지. 조세 강제집행 면탈 그 다음에 뭐 조세 회피할 목적 그런 목적이 없어야 됩니다. 나쁜 목적이 없었을 때 한해서만 뭐요? 명의시탁이 유효한 명의시탁 허용되는 명의시탁이 될 수 있죠. 목적 불문하고가 틀린 거죠. 2번 위법한 명의시탁자라고 하더라도 위법한 명의시탁의 신탁자라도 이미 실명 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과징금을 갖다가 부과하지 않는다. 이게 잘 보셔야 돼. 실명 전환했어요. 이미 이렇게 가져왔어 등기를. 그러면 과징금 물려요 안 물려요? 그래도 물리는 거예요. 과징금은 실명 전환하기 전까지 부당이득 취한 것을 뺏는 거라니까. 과거를 묻는 거예요. 과거가 없을 수가 없잖아. 지금 명의시탁 위법한 명의시탁인데 들켰으면 못해도 명의시탁을 뭐 한 달이나 2달이나 했을지라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명 전환 해버리면 이행강제금은 부과해요 못해요? 그걸 이해를 하시는 거지 암기하는 게 아니고 이행강제금은 실명전환 안 했다고 부과하는 거다. 근데 실명전환 했어. 그럼 더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가 없다. 예? 아까 토지거래 허가제도에도 보면 이행명령을 받고 이행을 하면 이행강제금을 더 이상 부과 못하고 부과를 중지한다 그런 게 있었죠. 그거 똑같은 이시대란 말이에요 이게. 예? 됐어요. 자 그러면 14-1번을 풀어보세요. 밑에 걸. 기억범. 갑과 을 간의 명의시탁 약정. 명의시탁 약정은 병이 명의시탁 약정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병이 어떻다는 거예요? 선이다. 몰랐어요 이 사실을? 그러면 이 명의시탁 약정이 유효로 됩니까? 알든 모르든 관계없어요 이거요. 이걸 계약명의시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유형을. 계약명의시탁이라고 했을 때는 이 명의시탁 약정은 무효권 무효예요.
무조건 무효라고. 선악을 불문하고 여기는. 기억권 틀렸죠? 네 번 갑과 을의 이 약정을 병이 안 경우 이번엔 악이라는 거지. 자, 을로부터 엑스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한 정. 정하고는 관계가 없지. 이 사람이 혹시 악이라 그렇게 되면 여기서 지금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선이야. 몰랐어. 그러면 이 약정은 무효. 그렇지만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둘 간의 매매 계약과 을 앞으로의 이전 등기 요것은 어떻게 해요? 선이라는 전제하에 유효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소유권을 갖다가 을이 취득해. 그러니까 여기 혹시 정한테 넘어가면 정은 당연히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매입상 약정 사실을 이 사람이 알고 있었어. 악이. 그래도 매입상 약정은 어떻게 돼? 여전히 무효야. 악이어도 무효야, 무효.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요 악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거 무효가 되니까 소유권은요, 여기가 아니고 뭐예요? 병한테 있는 꼴이야. 그렇죠? 근데 이렇게 팔아먹었지? 그래도 정은 뭐예요? 정 입장에서는 이런 속사정을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정은 어떻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팔아먹은 거에 대해서는 일체 횡령죄로 문제 삼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기업권은 기업권 다시 해봐요.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 선이라는 거예요. 매시상 약정은 유효다. 그래도 이건 무효야. 네 한번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안 경우 악이네 악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악이니까 다 무효가 됐던 거예요. 빨간색으로.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 가버리면 전까지 가게 되면 혹시 이게 악이라고 이 사람이 악이라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가면 여기서 끊어놔요. 이 사람 소유권 취득이죠. 그리고 네 한번 틀렸죠. 그 다음에 실명법 시행 이후에 을이 갑에게 반환해야 될 부당이득은 부동산 자체다. 여기서요 한 4가지를 해볼게요. 이 갑이 돈을 대가지고 을이 샀는데 자, 이 사람이 혹시 이제 만약에 선이었다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 소유권 취득했어요. 여기가 취득했다. 그랬을 때 이때 갑이 을을 상대로 해가지고 내가 소유권자야. 소유권에 근거해가지고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집을 내놔, 짐 대놔 이런 식으로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 가능합니까? 이 사람이 소유권자인데 어떻게 소유권에 근거해서 반환 청구 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명의상 약정이 있었으니까 명의상 약정을 해지하려다 풀 거다. 그래서 돌려줘. 이렇게 해서 집 내놓으라고 할 수 있나요? 이게 무효기 때문에 해지도 못하는 거죠. 해지를 원인으로 가져올 수도 없고 소유권에 근거해서 반환 청구도 안 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되지요.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실명법 시행 이후에는 부동산 자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판례가 인정하고 있지 않죠. 아무리 원칙은 원물 반환이긴 해도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매수 자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하다고요? 부당이득 중에서 요것만 된다. 그죠? 일치 안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리을번 갑은 을을 상대로 해서 명의상 약정 해지를 이유로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무효니까요. 무효니까. 방금 전에 했었죠? 정답 1번이에요. 자, 주임법 빨리 갑니다, 이제. 2번이야? 2번이죠, 2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요. 옳은 것은 여러분들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여러분의 전공이죠? 그래서 민법 시간에도 배우셔가지고 주임법은 많이 아시더라고. 1번. 임차인이 선순위 저당권자에 의해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이미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는 상태니까 이 임차인은 후순위 세입자죠? 경매에서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하는 게 대항력이에요. 그 대항력이 있다고 썼으니까 틀린 거죠. 없어요. 2번.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수정을 요구해서 신고인이 잘못된 지번으로 수정해서 주민등록을 한 사건에서 대항력은 인정받고 있지 못하죠. 왜요? 그러니까 보니까 공무원이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수정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옆에 있다가 헛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입신고한 사람이 그 소리를 갖다가 어떻게 듣고서 잘못된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거지. 그렇지만 헛소리 했다고 해도 전입신고한 세입자가 자기 판단하에 주소를 갖다가 고쳐가지고 전입신고한 거니까 그건 세입자 본인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대항력 인정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3번.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 등기를 마쳤다면 세대원 전원이 딴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해놨던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은 어떻게 되나요? 유지됩니까? 없어집니다. 딴 곳으로 이사가면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은 상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이론적으로는 여기 써놓고 있지 않지만 전세권 등기에 따른 민법의 대항력 같은 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여기는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주임법상에 이것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하고 비교하실 게 혹시 임차인이 자 임차권 등기를 내놓고 이사를 갔다. 그때는 주임법상의 대항력 또는 우선면제권 상실합니까?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 갔을 때는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을 어떻게 유지하죠. 그거하고 구별하셔야 됩니다. 전세권 등기하고는 달라요. 4번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많이 들었던 말이죠. 근데 이것은 뭐야? 갱신 요구권인데 갱신 요구권은 주택임대차에는 없어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나온 얘기죠. 그래서 문제 보실 때 주택을 물어봤는지 상가를 물어봤는지 조심하셔야 돼. 자, 이익이 연체에 그러면 해지 사유가 돼요, 안 돼요? 이익이 연체는 주택은 되고 상가는 안 되지. 상가는 3기 연체니까. 그런 거 나왔을 때도 주택인지 상가인지 정신없이 막 문제 풀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 이거 주택을 물어봤고 나와서 틀리고 나온단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문제 풀어야 돼. 자, 5번.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같은 날 갖추고 그날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요거 배당 순위가 누가 더 빠를까? 세입자가 빠를까? 저당권자가 빠를까? 저당권자가 빠르지? 세입자는 어떻게 되니까? 다음 날로 넘어가니까요. 임차인이 선순위다? 거짓말이잖아. 정답 2번. 15-1번 보면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임대차 기간이 만료해서 재계약합니다. 이때는 보증금을 20분의 1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도 있다. 재계약할 때는 이런 증액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죠? 50% 올려버릴 수도 있어요. 계약기간 동안에만 20분의 1로 제한받는 거예요. 증액할 때. 2번. 임대체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아직은 이해관계인이 아니죠. 따라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근데 거기서 동의 없이도 부여기관에 가서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거짓말입니다. 동의 얻어야 됩니다. 3번.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갖고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랬는데 임차권 등기가 뜬 뒤에는 들어온 임차인이 혹시 소액 임차인일지라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능이 없죠. 그럼 여기서는 소액이고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능이 없는 건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소액이라는 표현 안 하고 있죠. 최우선 변제라는 표현 안 하고 있죠. 대신에 어떤 말을 쓰느냐? 보증금 중 일정에 다른 권리자보다 요것이 최우선이에요. 그 최우선 변제라는 말은 원래 조문에도 없는 표현입니다. 그거.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때 이게 최우선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4번. 보증금을 한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은 뭘 물어볼지 아시겠죠? 금융기관 나오면 임대차 계약 해지는 안 되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되고 그 결론을 확실히 하셔야 돼. 임대차 계약 해지는 안 되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할 수 있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때 직접 행사할 수 있습니까? 대위 행사죠. 5번. 보증금 중 일정에게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게 최우선이에요.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과 확정 일정을 갖춰야 된다. 최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됩니까? 대항 요건을 갖추고 소액에 들어가야 되죠. 확정 일자는요? 필요 없죠.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확정 일자. 그건 요건이 아니에요. 자, 16번 가시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임차인이 차임의 증액 전권을 행사할 때 청구 당시 차임의 100분의 9를 초과할 수는 없다. 이번에 상가입니다. 지금 상가로 넘어왔어요. 10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다가 아니고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죠. 이제는 증액 제한은 주택도 5%, 상가도 5%죠. 2번.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되는 금액의 연 10%와 한국은행 고시 기준금리의 3.5%를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의 범위를 초과할 수가 없다. 이거 상가예요? 주택이에요 지금?
상가를 물어보고 있죠. 이때 전환율이에요. 전환율. 이게 상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연 12%. 그 다음에 기준금리 곱하기 4.5죠. 4.5배수. 주택일 때는 지금 나온 대로 연 10%. 그 다음에 기준금리 플러스 3.5%고요. 주택과 상가가 이거 혼동되면 안 되겠죠? 지금 2번에서는 주택을 막 써놓고 앉아있죠? 틀린 거 2번. 3번. 상가 건물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죠. 그런 정한 특약이 있을 때 당사자는 그 기간의 유예함을 주장할 수 있다. 맞습니까? 왜 틀렸습니까? 당사자 그러면 임차인도 있지만 임대인도 들어가잖아요. 그럼 임대인은 주장 못 하잖아요?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 당사자를 임차인으로 바꿔놔야 맞겠죠? 어렵습니다. 4번.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 건물 소재 등 관한 시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가 있다. 맞아요. 주택임대차에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제도가 있지만 상가 건물 임대차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등기하고 영업장소를 옮기는 거 가능합니다. 4번이 정답. 5번. 임차인의 2기 차임 연체 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는 2기 갖고 안 돼요. 3기 연체고. 거기서 3기 연체라고 하는 것은 3달치가 연체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3번이 아니고, 그죠? 3달치가 연체된 걸 얘기해요. 월세가 100만 원이에요. 근데 5개월 동안 계속 50만 원씩 냈어요. 그러면 3기 연체에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밀린 금액은 250만 원밖에 안 돼요. 3달치니까 300만 원이 밀렸을 때 해지사유가 되는 거예요. 3번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3기니까 3달치 월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16-1번 보시겠습니다. 옳은 것은 1번. 단순히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 등 사실행망이 이루어지는 공장이나 창고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장이나 창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판례잖아요. 그런데 이것처럼 물건을 만들고 보관만 합니다. 그랬을 때는 보호가 안 돼요. 근데 그때 이런 보관, 가공, 제조 이것뿐만 아니라 영업행위를 같이 하죠. 그때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둘 중에 어떤 게 나올지 모르지만 출제가 유력합니다. 1번 지문은 여기서 맞죠? 2번. 인천광역시 강화군입니다. 보증금 5천에 월세 300짜리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요. 시험 문제 낼 때 이제 보증금 규모가 이러니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냐 안 되냐 전체적으로 물어보기에는 예외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물을 때요. 구체적으로 이것처럼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적용 보증금 규모를 암기하셔야 돼요. 서울 지역은 어떻게 되죠? 6억 천 이하. 그 다음에 과밀억제 권역과 부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5억 이하 이렇게 되고요. 광역시하고 세종시 같은 큰 도시하고 일부 대도시 같은 경우는 3억 9천 이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2억 7천 이하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됐으니까 가만히 보면 여기서요. 앞에 암기하셔야 되는데 지역이랑 맞춰서 위에 게 6.15 공동선언 그 다음에 3927 이렇게 하고 주의해야 될 게 부산이 광역시인데 부산이 과밀억적으로 권역으로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작년이에요, 작년에. 그래서 부산하면 괌이라고 같다는 거 요거 주의하시고 또 한 가지는 광역시에 들어가지만 광역시 내 군지역은 기타 적용을 받는다는 거. 광역시 내 군지역, 그죠? 지금 방금 전에 나왔던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있잖아요. 이것은 뭐요? 기타 적용을 받으니까 환산하면 얼마 이하가 돼요? 원칙은 2억 7천 이하가 돼야 될 건데 여기는 환산하니까 얼마 규모예요? 3억 5천 규모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적용되는 게 아닌데 자, 이런 적용 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 임차인일지라도 대항력은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죠. 갱신 요구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죠. 갱신 요구. 그 다음에 권리금 보장 규정도 적용되죠. 3기 연체가 됐을 때 해지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도 적용되죠. 자, 표준 서식 같은 거 권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도 적용이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건 들러리고 요 세 가지가 핵심이죠. 세 가지가. 그러니까 적용 보증금 이하일 때 원칙적으로 이제 이런 게 막 적용되고 그래야 되는데 초과해도 이거는 예외를 둬서 보장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2번에 나와 있는 요 사람은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3번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이내, 전차인 얘기죠 지금, 직접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왜요? X예요? X 왜? 직접이란 말이 틀린 거예요.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는 전차인은 대의회에서 갱신 요구할 수 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 맞는 지문으로 여러 번 나왔어요. 틀린 지문으로 냈다 그러면 이렇게 낼 거야. 직접이라고 하면 틀려요. 대의 행사하는 거예요. 4번 상가금을 임대차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에 있으니까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정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죠. 어디 가서 정보 제공 요청을 합니까? 상가니까 관할 세무서장한테. 주택일 때는 어디 가서 정보 제공 요청합니까? 부여기관, 확정일자 부여기관. 상가는 세무서장, 주택은 부여기관. 제공 요청을, 그때도 이해관계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제 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아시겠죠? 출제가 유력한 거 했습니다 지금. 정보 제공 요청. 5번 임차 목적 건물의 일부를 증축합니다. 그랬을 때 계약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다. 증축 갖고, 이 정도 갖고는 거절 사유에 들어가지 않죠. 어떤 경우에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철거나 재건축. 전부 대부분에 대한 철거, 재건축할 때. 그런데 주의할 건 철거, 재건축한다고 무조건 거절 사유가 되는 게 아니고, 철거, 재건축인데 플러스 재건축 계획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고지했거나, 아니면 그런 건 아니지만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그죠? 아니면 법령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철거시키는 경우이거나, 거기에 해당됐을 때만 거절할 수 있다. 그죠? 자, 17번을 풀어보십니다. 자,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데려와서 권리금 받아 먹겠다고 임대인한테 찾아오면 임대인은 그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의무가 있다가 원칙이에요. 체결해 줄 의무가 있어요. 그 체결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결해 주지 않고 방해를 놓으면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된다. 일단 원칙은 뭐예요? 체결할 의무가 있다, 임대인이. 근데 방해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다. 이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누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요? 임대인. 그죠? 전부 다 임대인 얘기입니다, 이게. 그때 방해 놓는 행위가 뭐가 있느냐? 신규 임차인을 데려왔더니만 그 사람한테, 임대인 자기한테도 권리금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아니면 받아먹거나, 아니면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한테 지급하지 못하게 해방을 놓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다. 방해 놓는 것 중에 요구, 수수, 지급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많이 올려달라고 하든지, 현저히 고액. 대놓고 거절하는 건 아니지만은 현저히 고액을 요구해가지고 도망가 버리게 하거나, 이게 뭐예요? 방해 놓는 거. 그랬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이게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고, 손해배상 액수는 어떻게 돼요? 액수. 자, 신규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이 주고받기로 한 권리금, 그거랑 임대차 종료 당시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확정된 그 권리금, 그거랑 둘 중에 뭐예요?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그죠? 그리고 언제까지 데려왔을 때 이걸 체결해 줄 의무가 생깁니까? 임대차 기간이 3개월,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이때 딱 모시고 와야 됩니다, 신규 임차인을. 자, 그런데 모시고 왔을 때 예외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줄 의무가 없는 경우가 생긴다, 인 거죠. 응? 체결해 줄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이 원칙, 없는 경우가 있죠.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에 이거는 또, 어떤 경우에 당당히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나요? 자력이 없는 사람을 데려왔다든지, 아니면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데려왔다든지, 아니면 우려? 1년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상 영업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임대인이 구했는데 임대인이 선택한 사람이 배신을 하고 기존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주려고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거절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못 돼 있는가? 갱신 요구에 대한 거절 사유가 잔뜩 있잖아요. 그 갱신 요구에 대한 거절 사유들도 여기 거절 사유 또 들어갑니다. 갱신 요구에 대한 거절 사유 중에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3기 연치 아니에요? 아까 철거, 재건축 이런 것도 있었고요. 등등등 있잖아요.
뭐 파손, 멸실되고 막 이런 거 잔뜩 있죠? 그거 다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방해해야 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으니까 이건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들어갑니다. 자, 17-1번 풀어보십니다. 옳은 거 있습니다. 1번은 어디가 틀렸습니까? 그죠?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가 아니고 3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2번 지문은 표준서식을 권장할 수 있다. 근데 이건 뭐에 대한 표준서식이냐? 권리금계약서. 표준권리금계약서나 뭐 그게 표준권리금서식이죠. 요것은 국장이요, 국장. 3번은 왜 틀렸습니까? 1년 이상이 아니고 1년 6개월 이상. 그 다음에 손해배상액은 방해했을 때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돼요?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이 금액이랑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감정평가를 통해서 나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에서 뭐요?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죠. 5번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적용보증을 초과할지라도 권리금 보장 규정은 적용되죠.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국유재산, 공유재산에 대해서만큼은 권리금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 출제에 이룩합니다. 5번. 자, 쉬겠습니다.